책 읽어주는 남자 준원입니다. 누구나 도망칠 하루가 필요하다. 숨이 막히는 그런 때가 있다.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고 울고 싶을 때 웃어야 하는 게 사회생활이란다. 죽어라 달렸는데 목표점이 다시 멀찌감치 옮겨져 있다. 그럴 때면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스치지만 익숙한 책임감과 어제의 관성이 발길을 붙든다. 오늘 읽어드릴 도망치고 싶을 때 읽는 책은 현실의 쉼표가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일상이 되어버린 불행한 순간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총 6장 중 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이대로 도망치면 안 되는 것일까? 일, 공부, 인간관계, 집안일 등 매일같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나를 힘들게 한다. 그 중엔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있다. 하루하루 이렇게 문제에 떠밀려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터져 나온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당장 도망치고 싶다.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힘든 현실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어디로든 훌쩍 도망치고 싶다고 말이다. 하지만 마음대로 도망칠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또 다른 괴로움이 밀려온다. 정말 하기 싫다. 하지만 해야만 한다. 더 이상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싶지 않지만 성과를 낸다며 또 하루를 견딘다. 이대로 도망치면 무책임하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건 정말 부끄럽다. 감당하기 힘들 만큼 힘겨운 현실로부터 멀찌감치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이 켜켜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몸도 함께 피폐해진다. 오늘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의 병은 그렇게 점점 깊어져 간다.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우리가 도망치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에서 정말로 도망치면 안 되는 것일까? 도망치고 싶어 하면서도 도망치면 안 된다며 스스로를 올가매므로써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의 목을 조르는 상황들이 사실은 나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함정이거나 주변에서 무턱대고 요구하는 일들이라서 내 삶에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일들일지도 모른다. 설사 사람들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했을지라도 정작 나를 위한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치자. 한번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 하니 내일 아침까지 해놔. 하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감정이다. 누구나 살다 보면 현실의 울타리를 훌쩍 벗어나 멀리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솟구칠 때가 있다.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면 당장 눈앞의 일에조차 갈피를 못 잡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는 무엇보다 도망치고 싶다는 자신의 마음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상황이 힘들 때일수록 자신의 감정과 대면하지 않고 외부 요인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엉뚱한 곳을 응시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자신을 추궁하거나 부정한다. 일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끝을 못 맺는 것은 내 성격 탓이다. 이 정도의 일도 제대로 못하다니 나는 정말 무능한 인간이다. 반성해야지. 나의 단점을 깨닫고 뉘우치지 않으면 안 돼. 나는 과단성이 부족하다. 의지력이 부족하니 추진력이 떨어지고 매사에 쩔쩔맬 수밖에 없다. 이러는 게 당연하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끊임없이 질타하고 물어뜯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어쩌면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마음과 마주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기 마음과 마주한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린다는 뜻이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일은 현재의 감정이다. 만약 현재의 마음이 당장 그만두고 싶다, 멀리 도망치고 싶다는 감정으로 치닫고 있다면 그것은 그동안의 생각과 행동 과정에서 그때마다의 현재 시점의 마음을 무시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시점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마다 그때그때의 느낌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깔아뭉개면서 자기의 진짜 기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자신에게 엄격한 명령을 계속해왔다면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도망치고 싶다고 비명을 지르는 게 당연하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얼마나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을까? 어느 날 문득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런 자신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구나. 오늘의 나는 이런 마음이구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싶다면 부디 이런 식으로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는 일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이 책은 독자 여러분에게 그런 길로 가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파트 1. 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자동차 회사 세일즈맨인 사사의 게니치로는 올해로 직장 생활 12년 차가 되었다. 오사카에서 대학을 나오고 곧장 도쿄에 올라와 그해 대기업 자동차 회사 입사 시험에 합격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으므로 친구들보다 일찍 사회인이 되었다. 처음 몇 해 동안은 그런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그의 하루 일과는 일정한 편이다. 오전 8시에 출근해서 2시간 동안 실적 보고와 영업회의를 하고 그 뒤 2시간 동안은 밀린 업무 처리와 거래처와 전화 상담을 한 뒤에 간단히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5시까지는 자동차 세일즈를 위해 영업 현장을 뛰어다닌다. 생각만큼 힘들지는 않다. 이제는 모든 일이 몸에 익어서 한마디로 숙달된 세일즈맨이 되었다. 신년이 되면 항상 상사로부터 올해도 기대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고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남보다 뛰어난 실적을 올려왔기에 우수 영업사원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불리며 회장이 수여하는 상장과 부상을 여러 차례 받았다. 그간의 실적을 인정받아 3년 전에는 팀장이 되어 아래로 10명의 팀원들을 지휘하는 입장이 되었고 2년 전에는 오랫동안 연애를 해온 대학 동창과 결혼하여 딸 하나를 두고 있다. 그러니 남들의 눈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자동차 세일즈맨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틀에 박힌 일과의 반복이라는 것이다. 판매, 판매, 판매. 매일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상에 어느새 자신이 자동차의 부속품이 되어버린 느낌이다. 그래서일까? 언젠가부터 똑같이 반복되는 삶에 지쳐버렸고 이따금 불쑥불쑥 도망치고 싶다는 감정이 머릿속을 흔들어 놓는다. 그러다 요즘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이 떠올라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며 머리를 흔들고 자신에게 걸린 책임을 떠올려 봐도 답답한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은 멈추지 않는다. 의심 없이 내달리던 예전의 자신이 너무 멀어져 보이고 지금은 앞뒤로 꽉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느낌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쉬고 싶은 나, 부정하는 나. 우리의 의식은 크게 타자 중심과 자기 중심으로 나뉜다. 타자 중심은 의식의 눈이 다른 사람이나 주변 사물을 향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타자 중심으로 살다 보면, 다시 말해 의식의 눈을 외부로 돌리면 자신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이나 욕구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심할 경우엔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무시하고 억압하다가 종국에는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반면에 자기중심은 의식의 눈이 오롯이 자신에게 향한다. 이는 의식이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충실한 것으로 그 때문에 상황을 판단하거나 행동할 때는 제일 먼저 이렇게 확인하게 된다. 내가 어떻게 분명히 느끼고 생각하는가?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되도록이면 자신의 의지에 따른 선택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 자기의 감정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책에서 여러 차례 강조될 자신의 마음과 마주한다는 말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자기중심이 되어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는 습관이 들면 내 삶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도 분명히 파악하게 된다. 이렇게 주변 상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직면한 상황이 정말로 도망칠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쉬워진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 이제 더 이상 인정도 못 받는 일에 애쓰고 싶지 않다. 이런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과 마주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쉬고 싶다는 간절함이다. 하지만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느낌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며 휴식을 원하는 마음을 묵살해버리고 만다. 그럴 수 없어. 내가 게을러진 것이니 마음 다잡고 더 힘내자. 나는 노력한다는 것은 노력하고 싶기 때문에 노력한다. 좋아하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태도라고 본다. 그렇기에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억지로 노력하는 태도는 별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살면서 노력이 필요할 때는 굉장히 많다.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쉬고 싶다는 자신을 억누르면서까지 무리하게 노력하면 생각만큼 성과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며칠 밤을 꼬박 새워 일하면 집중력은 점점 떨어지고 몸과 마음이 바닥까지 지쳐간다. 효율성은 악화되고 심신이 피로해지면 결국 일에 대한 열의마저 잃어버리고 만다. 힘든 자신을 무리하게 끌고 온 노력의 결과가 애초에 노력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휴식이다. 일단 몸과 마음을 푹 쉬게 하면 집중력이 회복되고 효율성도 향상된다. 그러면 쉬지 않을 때와 비교해서 노동시간은 감소해도 휴식 과정에서 긍정적인 기분을 회복하게 되니 더 이득이다. 좋은 휴식이란 그냥 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쉬고 싶은 자신을 마음으로부터 허락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휴식다운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쉬고 싶은 자신, 쉬고 있는 자신을 마음으로부터 허용하지 못하고 정말 쉬어도 괜찮을까? 라면서 조바심을 내기 때문이다. 그냥 쉬는 것만으로는 육체적 피로가 풀릴지 모르지만 기분 좋게 몸과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좋은 휴식이라고 부를 수 없다. 왜 매일 하는 일인데도 힘들다고 생각할까? 우리는 왜 매일 하는 일인데도 힘들다고 생각할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휘파람을 불면서 즐거운 기분으로 일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일상의 반복에 지겨워하며 때론 밑바닥까지 기분이 다운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일을 힘들어하는 마음의 바탕에는 그것을 바라보는 각자의 관점이 깔려 있다는 점이다. 도망치고 싶을 때 읽는 책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아마도 휘파람을 불면서 일하지는 않는 쪽일 것이다. 휘파람은커녕 마지못해 출근한다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견딘다면 도망치고 싶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일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다. 하지만 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게다가 아무리 일이 중요하더라도 너무 일에 압도되어 살아간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는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의 문제만큼이나 결론이 단순한 문제다.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조금이라도 빨리,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또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일을 타자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마음만 급해지고 일은 제대로 풀리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매일이 버거워진다. 주위에 속내를 털어놓는다고 해도 나의 상황을 모두 전달하기도 온전히 공감받기도 어려워서 삶의 무게는 더더욱 가중된다. 상사에게 상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자칫하다가는 능력을 의심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고 심할 경우 배부른 소리 한다는 취급을 당하는 등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두려워진다. 이보다 더 심한 경우는 그나마도 자기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너무 답답해서 누군가와 상담을 해보고 싶어도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 설명할 수가 없네요.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한 상황에 이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어 결국엔 도망치고 싶은 마음으로 치닫게 된다. 그렇게 도관에 든 생쥐처럼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속에 혹시 당신도 있을지 모른다. 좋은 휴식이란 그냥 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쉬고 싶은 자신을 마음으로부터 허락하는 일이다. 일 잘하는 사람들의 딜레마. 우리가 오해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 일을 잘한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말을 듣는다고 해서 혼자서 뭐든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진짜 일을 잘한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그 밖의 여러 문제들을 신중하게 파악한 뒤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가려내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운다. 자신이 일을 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무엇이든 혼자 감당하려는 돈키호테 같은 사람과는 차이가 크다. 자신의 능력에 한계를 느낀다고 말하는 여성이 상담을 위해 찾아왔다. 30대 후반의 15년차 직장 여성인 그녀는 더 이상 의욕을 내려는 의지조차 잃어버린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남들한테 능력이 높아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매사에 나보다 주위 사람 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해왔고 그렇게 능력 이상으로 일을 하다가 밑바닥까지 완전히 고갈된 느낌이에요. 그녀는 그것이 직장인으로서 진정으로 성장하는 길이라고 믿으며 직장 생활을 이어왔다. 그동안 그렇게 최선을 다해 일한 결과 윗사람들의 칭찬도 받았고 주변의 신임도 크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사실은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두려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면 무능하다는 말을 들을까 무서웠고요. 그런 식으로 상처를 받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걸 혼자 감당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토로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했다. 과연 이것이 그녀 혼자만의 삶일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능력 밖의 일에 매달리며 한계를 넘나들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돌아오는 것은 기진맥진한 피로감과 왜 이렇게 살고 있나 하는 회의감의 순간이다. 이렇게 모든 혼자 해내려는 사람에게 가장 흔히 일어나는 부작용은 다른 이들과의 소통의 기회가 줄어들고 그럴수록 인간관계에서의 상처 하나도 크게 다가온다는 점이다. 그러다 극단에 이르게 되면 아예 자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혼자만의 삶에 침잠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답은 약해져 버린 자신을 감추는 데 급급한 나머지 주변에 속내를 털어놓지 않은 채로 버티다가 한계를 넘어버렸다는 것이다. 일은 일대로 진척시키지 못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천근만근 무거워진 상태로 관계는 엉망이 되고 만다. 이런 모습은 자신이 그렇게도 간절히 원했던 탁월한 능력자와는 한참 거리가 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습관처럼 자신의 마음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이다. 너 자신을 알라는 경구처럼 자신의 본심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다. 숨이 턱 막힐 것 같다면 일 잘하는 나 자신 때문에 지금 무엇이든 혼자 떠안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 그냥 일하는 말의 의미. 매일 하는 일이 조금 괴롭기는 해도 단지 그냥 고통스러울 뿐이지 그렇게 호들갑을 떨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게 힘들기는 해도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방패 삼아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 등장하는 그냥이라는 말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그냥 스트레스를 느낀다. 그냥 불쾌감을 느낀다. 그냥 피곤하다. 그냥 몸이 무겁기만 하다. 그냥 나 자신이 싫다. 그냥을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작용을 가하지 않거나 상황의 변화 없이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별것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그것뿐일까? 나는 이 말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별것 아니라고 여긴 피로감을 그냥 방치해두면 언젠가는 큰 질병으로 발전한다. 누군가를 대하면서 불쾌감이 느껴지는데도 그냥 쌓아두었다가는 언젠가는 분노가 되어 폭발할지도 모른다. 술독에 빠져 지내다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낭비하는 삶에 매몰될 수도 있다. 그냥이 엄청이 되는 것이 순식간이라는 얘기다. 그러니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사소한 문제도 미리미리 그 안에 도사린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신호로 생각해야 한다. 작은 시그널을 계속 무시하며 무감각하게 대응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의 실체를 알아차리기가 어렵게 된다. 자기 몸의 신호에 둔감하면 아무리 머리가 지끈거리고 몸이 덜덜 떨려도 그저 감기 정도겠지 하며 몸의 변화를 무시하게 된다. 문제는 그렇게 무시한다고 해서 좋지 않은 몸 상태, 바닥까지 내려앉은 기분, 언제 어떤 모습으로 변질될지 모르는 스트레스가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이 그런 상태라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뿐 사실은 몸과 마음 한복판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걸핏하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도망치고 싶다는 말을 습관처럼 뱉고 있다면 이미 삶에 경고등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해결책은 더 이상 인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다.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참기 어려운지, 언제 도망치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신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있는 그대로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 도망치고 싶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지름길이다. 당연히 거기서부터 해결책은 만들어진다. 내면의 시그널을 무시하면 그냥은 순식간에 엄청이 된다. 나는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가? 나는 무엇이 힘들고 참기 어려운가? 나의 기분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었는데 그나마도 깜빡 잊고 말았다. 우리에겐 싫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회피하거나 심할 경우 완전히 의식 밖으로 밀어내버리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 비슷한 경우는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일에서도 일어난다. 남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나 혼자만 쉬게 되는 상황이 오면 죄책감이 생겨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더 힘껏 일을 한다. 매번 이러다 보면 정말로 휴식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본심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부정해버리니 몸과 마음의 변화에 둔감해져서 사실은 무척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태임에도 그냥 조금 힘들다 정도로만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냥 조금 힘들다. 하지만 남들도 다 이렇지 않을까? 그런데도 나 혼자만 앓는 소리를 하며 나약한 모습을 보이다니. 만약 당신이 머릿속으로 이런 일로 나약한 소리를 뱉으면 창피하니 더욱 힘을 내자는 생각과 함께
자신을 부정하는 말들을 되새김질하고 있다면 그럴수록 주의 깊게 자신의 마음과 몸 상태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새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스스로의 감정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되면 머릿속에서는 마침내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말을 들려주는 또 하나의 내 모습을 보게 된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 마음의 현재 상태를 자각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기분을 힘겹게 부정하는 표현들을 그만둘 수 있다. 사람이 그냥 무엇인가에 걸려든 듯한 느낌이 들 때는 그렇게 만든 원인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무의식이다. 깜빡 잊고 있던 사물이나 말이 우연한 계기로 불쑥 떠올랐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이런 일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지금 당장 인지할 수 있는 현재 의식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는 도저히 인지할 수 없는 무의식의 영역에도 경험이나 기억이 정보 형태로 축적되어 있다. 이렇게 무의식의 영역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들은 그대로 영원히 망각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어떤 계기로 인해 의식의 표면으로 불쑥 떠오르게 되기도 한다. 이렇듯 분명하게 인지할 수 없는 무의식으로부터의 정보가 바로 그냥이라는 것의 정체 중 하나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을 직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사물이나 상황을 접했을 때 그 실체나 진상에 대해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상태를 일컫는다. 하지만 깨달음은 있어도 분명한 이유나 형체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괴롭다고 느낄 때는 무의식의 세계에 축적된 정보 속에서 어떤 경고 신호를 우리 몸이 감지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무의식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경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스스로는 분명히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대로 가면 쌓인 스트레스가 곧 폭발해버릴 거라는 사실을 그냥 알 수 있다. 스스로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없을지라도 부서 내에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알아차릴 수 있다. 이렇게 무의식으로부터 전달되는 경고를 제때 알아차릴 수 있다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어떻게든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평소에 타자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버릇에 길들여져 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그러면 무의식으로부터 전해지는 정보를 제때 알아차리는 건 힘들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 힘이 드는데도 그냥 모든 걸 감당하며 괜찮은 척 태연을 가장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이유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삶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무의식으로부터 전해지는 정보를 알아듣고 이를 일상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남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나 혼자만 쉰다는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더 힘껏 일을 한다. 정말로 휴식이 필요한 시점에 자신의 본심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진다. 할 수 없는 일을 대하는 습관. 한시라도 빨리 자신의 본심을 알고 그것을 소중하게 대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이 크건 작건 똑같은 패턴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A라는 의식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A를 바탕으로 행동하고 말하게 된다. A라는 의식이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A라는 의식 패턴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를 닥달하고 체근하면서 모든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다른 일에도 항상 조급하게 군다. 조급이라는 의식이 머리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조급한 행동 패턴이 일상화된 것이다. 연인의 변심을 걱정하는 사람은 일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끊임없이 그 일이 신경 쓰여서 매사에 불안한 상태에 빠진다. 매일같이 분노를 달고 사는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찌푸린 얼굴이다. 그런 사람은 의자에 앉을 때도 다리를 최대한 벌리고 어깨는 잔뜩 힘이 들어간 채로 주위를 노려본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거나 유독 시기심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표정이나 언행을 탐지해서 그의 진위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항상 의심하는 말투로 이야기한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지만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보이는데요. 겉으로는 이런 말투가 아니어도 마음으로는 이런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람도 있다. 이 사람이 나를 속이려는 건 아닐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러다 보면 상대를 탐지하려는 태도가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서 탐지를 당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그런 모습을 민감하게 인지하고 즉시 마음의 문을 닫아건다. 당연히 이런 사람에게 원만한 인간관계가 이어질 리 만무하다. 정작 당사자는 그런 모습의 자기 자신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데 비극이 있다. 그런 사람일수록 타자 중심으로 살면서 타자를 경계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자신이 그 모든 결과를 초래한 장본인인데도 상대방의 태도나 표정에만 주목해서 이런 사람은 믿을 수 없다.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라는 의혹만 품는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경계심과 의구심을 키워가는 악순환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으니 평온한 일상이 찾아오기 힘들다. 이처럼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적인 의식이 하나의 패턴처럼 다양한 상황에 나타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 타자 중심으로 살지만 사실은 타자와 유익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역설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에 평온하고 따뜻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패턴을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자기 스스로는 알아차리지 못해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 할 수 없는 일을 대하는 습관이다. 모든 일에는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양면이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을 찾는다. 그렇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전부 긁어모은 뒤에 나는 안 된다, 나는 열등하다, 나는 무능하다 같은 말을 뇌까리며 자신을 부정해버린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말할 줄 모르니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 어렵겠다. 기업 사회에서는 임원들 앞에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 중간 프레젠테이션을 할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지금 당장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도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보겠다는 마음은 처음부터 아예 없다. 스스로를 무시하는 것이야 자신의 자유겠지만 언제까지나 실패의 경험에 발이 묶여 있으면 평생 동안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소신을 피력하는 일은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항상 실수를 한다. 이런 말을 자주 내뱉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은 원래 실수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능력을 키워나간다. 따라서 실수가 많을수록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것도 많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자신을 무능하다고 규정해버리면 살면서 자기에게 닥쳐오는 공경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다. 실수의 경험과 실패의 아픈 기억이 발목을 잡더라도 도전의 욕구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성공의 가능성을 손에 쥘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나는 항상 실수를 한다는 말로 자기를 세뇌시켜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나날이 많아져서 결국 어떤 일에 마주칠 때마다 도망치고 싶은 두려움에 압도될 수밖에 없다.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늘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실수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자. 실수는 나의 기량을 키워나가는데 필요한 자산이 된다. 모든 일에는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양면이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을 찾는다.
당신은 어느 면을 먼저 보는가? 레슨 1. 프레젠테이션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 프레젠테이션을 어떤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 대해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정의하기엔 뭔가 엄청나게 힘든 일처럼 느껴진다. 자칫 실수라도 하면 일 못한다는 낙인이 만천하에 찍힐 것 같아 두렵고, 무엇보다 회사의 중역이나 임원들 앞에서 중요한 업무 내용을 브리핑한다는 중압감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든다. 직장인들 중에는 프레젠테이션이 서툴러 괴롭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밤새워 준비를 해놓고도 사람들 앞에만 서면 긴장이 되어 입을 열지 못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프레젠테이션 도중에 몇 차례 실수라도 하게 되면 다음에는 너무 두려워져서 어디론가 연기처럼 도망치고 싶어진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일에 애로를 느끼는 사람은 생각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간단히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하나의 항목씩 세분해서 구체적인 그림으로 만들어 보라. 예를 들어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 테마를 정한다. 테마에 관한 정보를 조사한다. 발표 자료를 만든다. 발표한다. 질문에 답한다. 이렇게 하나씩 단계별로 과정을 세분하면 산더미처럼 거대하게 보이던 프레젠테이션이 작은 일의 연속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프레젠테이션을 함께 진행할 동료와의 의견 조율, 상사나 관련 부서의 자문, 업계 상황 파악 등 다양한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 본다.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세분하면 목표는 단지 하나만이 남는다. 이제부터 그 일을 순서대로 하나씩 지워나가면 엄청난 크기로 보였던 프레젠테이션을 무사히 완수하게 된다. 프레젠테이션을 끝낸 후에 스스로 평가해보는 일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테마를 더 확장하거나 세분했어야 한다. 더 상세한 자료를 만들었어야 한다. 정리된 사항들을 더 확실하게 발표했어야 한다. 얼굴을 들고 당당하게 말했어야 한다. 질문에 더 자신있게 대답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행동 과정을 세분하면 하나하나의 과정에 개선점이 뚜렷해지고 예전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들을 앞으로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었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이유나 문제점을 세밀하게 돌아보는 것도 훌륭한 학습이 된다.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나를 떠올리며 부분 보완할 사항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때 예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더 잘게 쪼개면 그 일을 보다 수월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눈에 들어온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잠이 부족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준비 부족으로 더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없었다. 준비 부족으로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할 수 없었다. 참석 인원이 너무 많아서 생각보다 훨씬 더 긴장하고 말았다. 팀원들의 동조를 얻지 못해 자신감을 잃고 말았다. 누구라도 한 번에 잘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미리 생각해둔 문장을 조금 더듬거리더라도 끝까지 또박또박 읽겠다는 것을 목표하면 그렇게 해낸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조금씩 할 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가면 얼마 안가 훌쩍 성장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매일 조금씩이다.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매일 조금씩 착실히 실천하다 보면 프레젠테이션이 점점 평범하게 느껴질 것이다. 매일 조금씩 준비하는 노력이야말로 프레젠테이션만 하면 이대로 도망치고 싶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다.